안녕하세요. 코러스 가수이자 가이드곡을 부르고 있는 30대 여자이자 멋진 남편을 둔 아내이고 어여쁜 2살배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필리님이 읽어주시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평범한 시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저 역시 무시무시한 시댁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스펙타클한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잘했던 저는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밴드부 보컬로 수년 동안 하며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남들이 모두 저에게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며 많은 응원을 받아 꿈을 쉽게 이룰 거라 생각했는데 오디션을 보러 가면 항상 떨어졌답니다. 제 외모가 뚜렷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키도 작아서 노래 실력이 좋다 한들 상업성이 없다며 연이은 낙방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라 훗날을 기대하며 실용음악과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선 저 정도 노래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흔했고 외모도 출중하고 끼가 많아서 저라는 존재가 아주 작게 느껴졌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가수라는 게 멀게 느껴져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보컬 트레이너나 음악학원의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가수가 되겠다는 뜻을 버렸더니 학교 생활이 더 재밌어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작곡가와 연주자의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수업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복학생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 실컷 자랑을 하더군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들었지? 작곡가 김세레나와 트럼본 연주자 바코프의 아들이야. 날 보니 다들 신기한 모양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좀 대단하지? 와, 오빠네. 엄마가 태양의 블루스를 작곡한 김세레나님이 진짜 맞아요?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또 아빠가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트럼본을 연주했던 바코프라니. 오빠는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음악 재능이 뛰어나시겠어요. 너도 우리 부모님을 많이 존경하는 모양이구나. 너 같은 애들이 널렸으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리고 나의 음악성은 부모님을 뛰어넘지. 다음에 내가 작곡한 노래 들려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들 오라고. 와, 저희 오빠 집에 놀러가도 돼요? 그럼 김세레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사인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게 해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난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태양의 블루스? 무슨 노래 제목이 그래? 누가 불렀어? 뭐야? 진이 너 태양의 블루스를 몰라? 트롯의 여신 박달래 씨가 불렀잖아. 내가 살다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는 처음이네. 너 음악을 전공하면서 이 정도 지식도 없니? 제가 보기엔 별로 유명한 사람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활동을 8, 90년대에 하셨던 분들인데 모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음악하는 부모님을 두셨다니 좋으시긴 하겠어요. 학교에 유명 음악인의 아들이 왔다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트로트와 트럼본 연주는 제 관심 밖이었으니 한 귀로 흘려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자기 부모님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검색을 해봤더니 김세레나라는 작곡가의 노래가 꽤 많았습니다. 8, 90년대의 트로트와 포크송 분위기의 곡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얼마 뒤 학기가 끝나가며 MT를 가게 되었는데 복학생 오빠는 거기서도 부모님 자랑을 침튀기며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나오나 남친하고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사우나는 취소. 엄마는 여자니까 같이 사우나만 못 갔지. 어쨌든 우리 엄마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가수들하고 오빠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의남매 의자매 하고 있다고. 너희들 말이야, 가수가 꾸민 애들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우리 엄마의 한마디면 니들 음반 내주고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해. 그의 허풍에 친구들은 우아 소리를 내며 서로 가수 데뷔시켜달라고 안달이었는데 저는 피식 웃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숙소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잠시 후 그 복학생이 저를 따라오더군요. 진이, 너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잘 보이면 음반 내줄 수 있는데. 됐어요. 전 가수 되는 거 포기했어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널려서 꿈을 접은 지 꽤 됐다고요. 내가 보기엔 네 실력 정도면 충분히 가수할 수 있겠던데. 영혼이 느껴지는 음색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말 한마디면 에? 소속사에서 널 스카우트 해주고 에? 음반도 내고 에? 콘서트도 내주고 에? 다 해줄 수 있다고.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작곡가가 소개해줘서 음반을 내도 문제인 게 세상엔 저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써 가수가 된다 한들 그저 그런 가수로 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바람 넣지 마세요. 오빠는 푼수처럼 실컷 떠들다가 저의 거절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책길을 같이 걷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이야, 내가 왜 그렇게 부모님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떠는지 궁금하지 않니? 알긴 아시네요. 오빠가 심하게 허풍을 떠는 걸?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요? 복학생이라 왕따가 되기 싫어서예요? 그러자 오빠의 표정이 매우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진이 널 좋아하는데 날 어필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작곡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부모님 말고는 없더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허풍을 떨었다고요? 왜요? 왜긴 왜야. 널 좋아하니까 그렇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신입생으로 온 너한테 첫눈에 반했었어. 그때 고백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지. 그래서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진이 널 좋아한다. 네?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전 오빠라는 존재를 몰랐는데요. 네가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한 달 뒤에 군대를 갔으니까 모를 만도 하지. 아, 그랬구나. 진이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네가 날 대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혹시 내가 싫으니?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 그냥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오랫동안 널 좋아해왔어. 군대에서도 너만 생각해오면서 버텼단 말이야. 오빠는 주머니에서 낡은 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군대 관물대에 꽂아두고 매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거 내 사진이잖아요. 이거 신입생 OT 때 찍었던 건데? 맞아. 내가 이 사진을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군대에서 여기저기 네 사진 한 장 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이거 한 장을 얻었다고. 그렇게까지 좋아했으면 저한테 편지를 왜 안 보냈어요? 아마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넌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은 학생이고 난 보잘것없는 군발이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군인 티 좀 벗어났지? 진이야, 오랫동안 널 좋아해온 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나랑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 아니요, 오빠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서 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부담스럽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누군가 저를 좋아하는 게 고마운 일이기는 했지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거절했습니다. 저 몰래 사진을 구했다는 것도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한 번 차인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대범해지더군요.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의실에서 대놓고 제가 자기 여자라며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4학년 수강표를 저와 똑같이 짜서 제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녔습니다. 그 오빠 때문에 저에게 관심을 주는 남학생은 하나도 없었고 자주 들어오던 소개팅도 뚝 끊겨버렸답니다. 오빠 그만 좀 따라다녀요.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 그래도 널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 내 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뭐야, 오빠가 무슨 최민수라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튼 그만 좀 쫓아다녀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오빠를 받아주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듣다 보니 제가 세뇌되었는지 언젠가부터 그가 멋있어 보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빠의 마음을 받아주어 4학년 막바지에 캠퍼스 커플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졸업 논문과 취업 준비 때문에 도서관에서 연애 겸 공부를 같이 했고 졸업 후 각자 취직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악학원에 보컬 강사로 취직해 가수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오빠는 가수 기획사로 들어가 편곡자로 일했어요. 저희는 5년 동안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허풍만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존경심이 생기고 평생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와 사귀는 동안 저희 부모님과는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매일이 바쁘셔서 결혼 전 인사 가는 날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호텔의 특실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인테리어였고 으리으리 넓고 천장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술가의 집은 역시 다르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집을 둘러보며 들어서자 시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드레스를 입으셨고 시아버지는 턱시도를 입고 트럼본을 불며 나오셨습니다. 뿌름뿌름뿌름뿌름 빰빠밤빰. 어서 오게. 자네가 진이라는 아가씨? 듣던 것과는 다르게 평범하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입을 뗄 때마다 트럼본을 부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가 대사를 할 때 음악이 삽입되는 것처럼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이에요. 이진이. 처음 뵙는데 두 분 다 너무 멋지시고 아름다우세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았지. 그래, 보컬 선생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럼 노래 한 곡 뽑아봐. 네? 지금요? 저 여기 온 지 1분 됐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부를 노래가 뭔지 말해주면 내가 연주를 해주겠네. 뭐로 하겠나? 진이야, 한번 해봐. 분위기도 살릴 겸 한 곡 뽑아봐. 그 입까지 등을 떠미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아중의 마리아 불러보겠습니다.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마리아. Unbelievable. 고음이 매력적이야. 합격. 나도 합격. 우리 예술가 집안에 인성맞춤인 며느리가 왔군. 앞으로 우리 집안에 메인 보컬로 쓰면 되겠어. 작곡가, 연주가, 편곡가, 가수까지 아주 완벽해. 저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결혼 허락을 받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두 손을 허공에 들고 흔드셨어요. 악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역시 난 천재야. 이런 멜로디를 단번에 떠올리다니. 오, 여보, 멜로디 좋은데? 이거 바로 연주해볼게. 뿜뿜뿜 뿜뿜뿜뿜. 시부모님이 들려준 멜로디는 인기 가수의 노래의 한 구절이었는데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손발이 오그라들며 웃음이 새어나왔는데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네요. 며느라, 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창작을 한단다. 하늘이 내게 준 재능이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존경스럽네요. 날 존경하는 후배들이 줄을 섰지. 내가 작곡한 노래가 100곡이 넘는 거 아니? 내가 준 노래로 인생이 바뀐 가수가 한둘이 아니라고. 너훈아, 설운두, 장윤장, 태진화. 너무 많아서 입이 아프네. 정말 많은 가수들에게 히트곡을 주었지. 다 제가 잘 모르는 가수지만 대단하세요, 어머님. 네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너희 부모님께 물어보면 다 잘 아는 가수일 거다. 상견례 때 만나면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조를 거다. 어쨌든 며느리 넌 나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됐다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맞아요, 어머님.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인 너에게 특별한 권한 하나를 주마. 나중에 날 자랑하고 다니면서 영상통화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하거라. 내 기꺼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네 면을 세워줄 테니. 저는 내키지 않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같이 웃어드렸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트럼본을 얼마나 많이 부셨던지 집에서 침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1년을 시집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영광을 줄까 하는데 우리랑 1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내가 너의 뮤즈가 되어줄 테니 음악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줄게. 나는 제자 같은 거 두지 않는데 며느리는 특별히 받아주도록 하마.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어머님,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What? 내가 너한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겠다는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너 배가 불렀구나.
이 대단한 작곡가인 내가 한 집에서 살며 음악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 영광인 줄 알고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이다. 어머님께 음악을 배우는 건 당연히 영광이죠. 그런데 시집살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누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댔니? 보다시피 우리 집엔 운전기사랑 가정부가 상주에 있다고. 며느린 넌 음악 지식을 더 쌓기만 하면 된단 말이다. 하지만 저는 시집살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끝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시집에서 살기를 거부했고 시부모님은 제 뜻을 이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싫은 내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혀서 절 대하는 게 차가워지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잠깐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바쁜 일이 있다며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집살이는 절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날, 시부모님은 처음 뵀을 때처럼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시어머니가 작곡한 노래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며 당황시켰어요. 알사돈이 작곡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밥송만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제가 작곡한 노래를 모를 수가 있죠? 혹시 간첩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사돈, 앞으로 사돈 노래를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사인지를 꺼내서 당신의 사인을 휘황찬란하게 하더군요. 내 사인은 돈 주고도 사기 어려워요. 자, 집안 거실이나 안방에 액자로 해서 걸어두세요. 누가 집에 놀러 가면 제 사인을 보고 두 분께 더 잘 알 겁니다. 부모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시아버지는 식사 중 트럼본을 여러 번 불었고 시어머니는 손을 공중에 흔들어대며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머, 이렇게 또 노래 한 곡을 만들었어 하고 저희 부모님을 당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술가 집안이라는 걸 감안하시며 충분히 그런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다며 금세 적응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신혼집을 시댁과 최대한 먼 곳에 구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시댁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로 계약하셔서 불편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은퇴를 하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셔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음악학원이 오후부터 수업이 시작되니 오전에 잠깐 시댁에 들르라는 연락으로 시작되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너 왔냐? 그럼 우린 외출할 테니 네가 집 청소를 싹 해놓아라. 네? 청소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어쩌고 저한테 집안일을... 어머님, 저 조금 있다가 출근해야 해요. 네가 있는데 왜 가정부를 계속 쓰냐? 어제부로 잘라버렸다. 앞으로는 네가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 하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워요. 네가 우리와 사는 걸 거부했으니 이렇게 해야 널 집에 부를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게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열심히 하면 작곡하는 비법도 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우린 지금 나가니까 네가 청소 깨끗이 하고 빨래랑 설거지도 제대로 하고 가라. 물론 내가 검사를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너를 부를 거야. 제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부모님은 묵직한 가방을 들고 바람처럼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선 그냥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또 미운 털을 박히면 안 될 것 같아 대궐 같은 시댁을 혼자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살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셔서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청소기를 틀고 돌렸는데 집이 너무 넓어서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걸레질은 당연히 훨씬 긴 시간이 걸렸어요. 또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감을 모두 닦고 빨래 또한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굴리려고 수를 쓴 것 같았죠. 저는 학원 출근 시간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시댁 정리를 끝냈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해 오늘 시댁에 불러간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오늘 하루 불려간 걸 가지고 나한테 이르는 거야? 그냥 하루 봉사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이 앞으로 살림은 나한테 시킬 것처럼 말씀하셨어. 가사 도우미도 잘라버렸대.
그래? 그럼 당분간 당신이 가서 살림을 받으려. 어차피 오후에 출근하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널널하잖아. 뭐? 당신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시집의 도우미로 일하라는 것처럼 말한다? 당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중재를 좀 해봐. 아, 진짜 치사하게 구네. 알았어. 지금 전화할게. 그이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거기 가기 싫대. 자기는 집에서 귀한 딸로 자라서 시댁 살림 봐주는 게 죽기보다 싫다네. 그러니까 집사람 부르지 마.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 핸드폰 이리 줘봐. 어머님. 아, 귀하게 자란 며느리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큰 실수를 했어.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불려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절단을 했네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둘러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불려와서 놀란 모양이구나. 그럼 갑작스럽지 않게 지금 미리 말해두마. 매일 오전 우리 집에 들러서 살림을 도맡아 하거라. 내가 새로운 가정부를 구할 때까지만 말이야.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거기서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도우미 아주머니 구할 때까지 오전에 들릴게요. 라고 억지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 당신 때문에 매일 시댁에 가서 살림하게 생겼잖아. 왜? 당신이 말한 그대로를 전한 거잖아. 에이, 몰라. 당신이 엄마랑 약속했으니 알아서 해. 내가 미쳐. 이렇게 센스 없는 남편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 아우, 짜증나.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일 아침에 시댁으로 출근해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사 도우미를 구하지 않고 저를 굴릴 대로 굴리셨습니다. 하루에 옷을 몇 벌을 갈아입으시는지 빨래는 매일 쌓여 있었고 집에 요리사를 불러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는 하나도 시키지 않으셔서 싱크대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접시와 그릇이 가득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매번 저를 혼자 남기고 외출을 했고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시댁으로 가서 살림을 했더니 몸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기절하듯 잠이 드는 게 보통의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자기네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힘들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또 자기 부모님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친부모라 생각하고 모셔달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결혼하면 남편들이 효자가 된다더니 제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효도를 직접 하지 않고 죄 없는 아내들에게 시키는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치고 온갖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참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 지칠 대로 지쳐 더는 시댁 살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예전처럼 가사 도우미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뭐야? 고작 3개월을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냐? 너 나한테 음악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원래 문화생들은 스승의 손발이 되어 고생을 사서 한다고. 문화생이요? 저 어머님한테 음악 배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도 충분히 재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요. 뭐야? 지금 천재 뮤지션인 나를 거부하겠다고? 내 평생 너처럼 뇌가 없는 애를 처음 본다. 나한테 음악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줄을 선다고. 아무튼 저는 어머님 제자 할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좀 그만 부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내시더니 집에 상주할 가사 도우미를 다시 구하겠다며 당분간만 집안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해방될 생각에 오장육부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시댁에 와서 괜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아침마다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날개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제대로 굴리고 싶으셨는지 제가 살림하는 걸 뒤에서 보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는데 괜한 시비여서 한 귀로 흘려버리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가정부가 새로 왔더라고요.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수인계 겸 살림을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셔서 손을 놔버리고 대충 시간을 떼고 있는데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로 다투는지 궁금해서 거실 베란다를 통해 안방 베란다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맨날 따면 뭐해? 당신이 다 잃잖아. 미안해. 오늘은 분발해서 꼭 따볼게. 어젯밤 꿈자리가 좋아서 오늘은 끝발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믿어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손에 금괴를 쥐어주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좋았어. 그럼 오늘은 거하게 판을 벌여보자고. 그동안 잃었던 거 다 복구하고 2배로 따보자고. 얼른 나갈 채비해. 알았어. 오늘은 만회함을 넘어 초대박을 터뜨릴 거야.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다시 돌아서 거실로 나갔는데 시부모님이 묵직한 가방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외출하시는 두 분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한 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집안일을 맡기고 시부모님의 뒤를 쫓기로 했어요. 두 분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운전기사와 함께 차로 출발했고 저는 바로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바짝 쫓았어요. 2시간 동안 도로를 달리고 달려 인적이 거의 없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이긴 한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무도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였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많이 버려졌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차에서 내려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2시간을 달려 지저분한 공원에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시부모님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뒤에서 한참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화장실 건물 안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 건물에 계단을 오르자 2층 현관 앞에 깍두기 2명이 터질 듯한 양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아가씨, 여기 얼쩡거리지 마세요. 어머 깜짝이야.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아가씨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요. 알았어요. 그냥 호기심에 물어본 거예요. 화장실 건물을 나온 저는 시부모님이 뭘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2층 창문을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높아서 쉽게 보이지 않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원 나무 중 키가 큰 나무가 보여 그 위로 올라가면 아슬하게 건물 안이 보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질 뻔했지만 무사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2층 창문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담배 때문인지 하얀 연기가 자욱했는데 잠시 후 초록색 담요 위에 빨간 화투가 깔린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늙은 남녀가 꽤 많았어요. 그중 시부모님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입에 담배를 물고 화투를 잡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카지노에서나 쓰는 칩으로 교환하고 있더군요. 확실한 도박판이라는 걸 금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팔에 뭔가를 꽂았다가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주사기였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고 나무에서 조심히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시부모님이 매일 어디로 외출을 하고 뭘 하고 왔는지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눈 감아줄 생각이 없어 바로 112의 버튼을 누르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자세한 장소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말했더니 기동대가 출동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 뒤에 승합차 2대가 공원 앞에 도착해서 제가 손짓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에요. 지금 안에서 도박이랑 뭐요? 주사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급습할 테니 신고자분은 뒤로 나와 계세요. 하지만 저는 형사들 뒤로 바짝 붙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2층 현관 앞에 있던 깍두기들이 형사들에게 제압을 당해 수갑을 찾고 현관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준비해온 장비를 꺼내서 어렵게 현관문을 부시더라고요. 이윽고 안에 있던 도박꾼들이 창문에 밧줄을 달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밑에서 형사가 대기하고 있어서 도망갈 구멍은 차단되어 있었답니다. 화투와 현금, 칩들을 어디로 숨겼는지 도박장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형사들은 증거를 찾으려고 방안을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신고자분, 여기서 도박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셨다고 했죠? 네, 분명히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며느리,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너 우리 뒤를 쫓아온 거야? 네,
두 분이 수상한 대화를 하는 걸 엿듣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도박하는 거 다 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음악을 논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라고. 너 내가 살림 좀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처하게 하니? 그런데 우린 아주 떳떳한 취미를 즐기고 있었다고. 너 당장 여기 있는 내 동료들에게 사과해라. 진짜 도박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트럼본이랑 바이올린, 플룻 같은 악기만 잔뜩 있어요. 아무래도 신고자분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 앞에 깍두기들은 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거야 악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거야. 또 네가 말하는 깍두기들은 우리 노인들의 경호원이야. 이 동네가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 며느리 네 눈깔이 잘못 본 거라고. 아무래도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철수해야겠네요. 그 순간 제 눈에 천장이 보였습니다. 판넬로 메꿔진 천장에 나사 하나가 꽉 조이지 않은 걸 확인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천장의 판넬을 가리키며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에요. 천장에 모든 걸 다 숨겼다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도박꾼들의 얼굴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형사들은 의자를 가지고 와서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화투패와 현금, 주사기까지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판돈이 도대체 얼마인 거야? 현금이 10억은 넘게 있겠는데 또 주사기까지 발견했으니 아주 종합 세트야. 형사들은 그 안에 있던 도박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체포를 당하는데 시어머니는 분노를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며느리라는 년이 시부모를 신고해? 이런 젠장할 님이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봤으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어도 신고했을 거예요. 어머님 팔에 주사 자국이 보이네요. 형사님 저거 보이시죠? 바로 피검사에서 뭘 주사했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욕실하려니 이건 음악의 혼을 부르기 위한 필수품이야. 그리고 화투패를 잡고 스트레스를 좀 푼 거라고. 음악의 혼을 부르는 필수품이라고요? 그럼 상습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형사님들 들었죠? 또 화투패를 잡은 걸 인정했으니 도박도 확실하게 한 거라고요? 이 개같은 계집년아, 네가 감히 음악의 어머니인 김세레나를 능멸해? 가만두지 않겠어. 저 때문에 모든 걸 걸린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형사님이 가볍게 손목을 잡고 꺾어버렸습니다. 김세레나 씨, 당신을 도박 및 마약 투여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딴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두 압수 조치됩니다. 안 돼. 그동안 남편 새끼가 이랬던 걸 한 방에 다 땄는데 압수라니. 너 인연, 내 인생에 감히 코를 빠뜨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님, 감옥에 가면 최소 5년 이상은 썩으실 거래요.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도 도박과 마약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너 나한테 왜 이랬니?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그야 옳은 일이니까요. 아무리 시부모님이어도 이런 문란한 범죄를 일으켰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네가 우리 인생을 조져버렸어. 난 이제 끝났다고. 김세레나 인생은 망했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1층에 형사님들하고 같이 온 기자들이 쫙 깔렸던데 유명 작곡가인 어머님 얼굴이 텔레비전에 대문짝만하게 나가겠어요? 너 지금 나 놀리냐? 나쁜 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네 년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과 이혼부터 시키겠어. 이혼은 벌써 할 마음이었어요. 범죄자 시부모가 쪽팔려서 어떻게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어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서 제대로 위자료를 받을 겁니다. 이년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사달이 나다니. 네 년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잡아먹는구나. 널 평생의 원수로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감옥에 가서 실컷 썩으셔야 할 겁니다. 형사님들 어서 잡아가세요. 시어머니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눈은 제 얼굴을 끝까지 노려보더군요. 사악한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닭살이 절로 돋더라고요. 저는 경찰서로 따라가 신고 내용을 다시 전하고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도박판을 잡았는데 크게 일조해서 용감한 시민상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제 할 일을 마친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이 무서운 시부모 이야기를 전하고
아빠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 피해자라며 이혼을 거부하며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남편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고 언젠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아 무조건 거절하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이혼 재판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꽤 많이 받고 남남이 되었어요. 또 며칠 뒤에는 경찰서에서 주는 포상금 500만 원을 받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답니다. 시부모님과 도박꾼들의 재판 날에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모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어서 텔레비전에는 시부모님의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연주자 부부가 상습 도박을 한 것과 마약까지 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되었죠. 두 분은 전성기 때보다 많은 관심과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가와 음악협회에서 시어머니의 음악을 쓰지 않겠다는 소식까지 전했답니다. 약쟁이 시모가 작곡한 노래가 크게 사랑받지 못하긴 했는데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삭제를 감행했다네요. 한편 이혼한 남편은 시어머니 백으로 들어간 소속사에서 바로 퇴출되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 바닥에선 매장이 되어버려서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모두를 참교육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기로 했어요.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자꾸 노래에 대한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획사에 노래 영상을 보내어 연락을 기다렸는데 한 기획사에서 코러스 가수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그렇게라도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계약서를 쓰게 되어 코러스와 가이드 보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유명 가수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데다 하고 싶은 노래를 원 없이 하니 행복하더라고요. 1년 동안 기획사에서 노래를 하며 지내다 보니 회사에 소속된 가수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코러스를 하다가 눈을 맞게 되었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발라드 가수였어요. 그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믿기지가 않았는데 2년 뒤에 저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똥차가 떠나면 벤츠가 온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아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모자이크로 가려진 전 남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시부모처럼 도박에 손을 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형사들에게 붙들려 가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끌려가던 장면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니 그때 고민하지 않고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평범한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스펙타클한 사건 이야기를 신나게 두드려 봤는데 꽤 재미있으셨죠?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범죄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